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과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연건강TV입니다. 이 채널은 약을 팔지 않습니다. 보충제를 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병원에서는 진료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TV에서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도 길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시니어 몸의 진짜 신호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의 삶에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밤에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되십니까? 잠자리에 누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소변이 마려워 다시 일어나고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누우면 이번에는 쉽게 잠이 오지 않고 겨우 잠든 것 같은데 또다시 소변 신호에 눈을 뜨게 되는 밤.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을 3번, 4번씩 반복하면서 아침을 맞이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내가 원래 잠이 이렇게 얕았나?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 이제는 통잠이라는 건 평생 다시 못 자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불편함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병원에 가기도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는 이 증상,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어떤 약을 더 드시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새로운 치료를 받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부터 받아들여왔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함께해온 자연에서 온 해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내 몸이 나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사시는 박할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박할아버지는 평생을 농사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해 뜨기 전 밭에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몸을 쓰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감기 정도로는 병원에 가본 적도 거의 없고 주변에서는 몸 하나는 정말 타고났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부터 밤이 점점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한 번 깨고 다시 누우면 또 깨고 어떤 날은 서너 번씩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다들 그렇다더라. 어른들 원래 밤잠 없는 거지. 하지만 밤잠을 설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이어지자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머리는 멍하고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밭에 나가도 예전처럼 오래 서 있지 못했고 결국 농사일을 하나둘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할아버지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 건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졌구나. 이제는 집안의 짐만 되는 건 아닐까? 밤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약을 하나씩 늘려보자고 했습니다. 소변을 줄이는 약, 전립선 약, 잠을 도와주는 약. 처음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비슷해졌고 약 봉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박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 약 말고 몸에 부담 안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약안요. 밤마다 화장실 가는 이 문제는 억지로 눌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런 신호가 생겼는지, 우리 몸이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장기, 콩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약안요가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라고 받아들이시죠. 하지만 이건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나이는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이가 들어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아니라
콩팥의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을 그저 소변을 만드는 기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몸속의 물과 염분을 조절하고 혈액을 걸러내고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섬세한 조절 장치입니다. 이 콩팥은 약 같은 인위적인 자극보다 온도, 수분, 음식, 생활 습관처럼 자연적인 환경 변화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약을 하나 더 먹는 것보다 몸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약으로 억지로 증상을 누르는 게 아니라 콩팥이 편안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되찾자는 거예요. 특히 겨울이 되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유독 늘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엔 괜찮았는데 겨울만 되면 더 심해진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추위는 우리 몸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몸은 즉시 비상 상태로 들어갑니다. 손과 발의 혈관을 조이고 혈액을 몸의 중심으로 끌어모읍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은 몸에 물이 너무 많다고 착각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은 소변을 밤새 만들어내며 우리를 화장실로 깨우게 되는 겁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몸의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나이니까 그렇다며 넘길 때 콩팥이 점점 지쳐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추위가 콩팥을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약을 먹어서 소변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소변을 억지로 줄이는 약,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약이죠. 처음 며칠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드니까요. 아, 이제 좀 낫나 보다 하고 안심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던 약이 점점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면 약을 하나 더 추가하거나 용량을 늘리자고 합니다. 그렇게 약이 하나둘 늘어나다 보면 어느새 손에 든 약봉지가 한가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소변을 억지로 줄이는 약은 콩팥의 신호를 막는 겁니다. 콩팥이 지금 몸이 위험해, 소변을 내보내야 해라고 보내는 신호를 약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배터리를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보음은 멈추지만 불은 여전히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콩팥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자신이 보내는 신호가 계속 무시되니까 더 크게, 더 자주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의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결국 더 많은 약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콩팥은 억제보다 회복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무작정 증상을 눌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콩팥이 왜 그런 신호를 보내는지 이해하고 콩팥이 편안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부작용 걱정 없는 자연 접근법입니다. 약으로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균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겨울밤 추위가 첫 번째 경고 신호라면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이 되면 몸을 녹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십니다.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난방을 세게 틀어놓는다거나 두꺼운 이불을 열어 겹 덮는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런 노력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 바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저녁 늦게, 특히 자기 한두 시간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은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물을 처리해서 소변으로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 물은 낮 시간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 이후에는 조금씩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염분 섭취입니다. 겨울에는 짜고 뜨거운 음식이 당기시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결국 밤에 소변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콩팥은 화학 자극보다 체온, 염분, 혈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생활 조절이 먼저예요. 이게 바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자연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실내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밤에 난방을 세게 틀어놓고 주무십니다. 추우면 안 되니까 하는 마음에서죠. 하지만 너무 더운 방에서 자면 몸은 땀으로 수분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몸이 탈수 상태가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그래서 또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콩팥은 계속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온도, 대략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숙면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을 녹이려다가 오히려 콩팥을 얼리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부터는 몸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야간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현상은 결코 단순한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겨울철에 심해지고 추위를 느끼는 날일수록 더 잦아진다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콩팥이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콩팥은 아주 예민합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즉각 반응합니다. 기온, 수분, 염분, 혈류 변화 이 네 가지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왜 밤에만 화장실을 가게 될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이유는 밤이 되면 이 네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근육 움직임이 적어지면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체온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겨울철에는 방 안 공기까지 차가워지면서 몸은 더 쉽게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콩팥은 몸을 지키기 위해 가장 단순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소변을 만들어 환경을 조절하려는 선택입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반복되면 콩팥 자체가 지친다는 점입니다. 밤마다 소변을 만드는 콩팥은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합니다. 그래서 야간요가 오래 지속된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잠을 설쳐서가 아니라 콩팥이 밤새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약입니다. 소변을 줄여주는 약, 방광을 조절하는 약을 처방받아 드십니다. 물론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이 콩팥의 상황을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결과만 억지로 막는 셈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중에는 처음보다 더 예민해지고 약을 끊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야간요를 겪는 분들일수록 약보다 먼저 자연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콩팥은 인위적인 조절보다 환경 회복에 훨씬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 이야기를 최소한으로 하고 자연에서 온 해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연에서 온 방법의 핵심은 억지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밀어붙이지 않고 몸이 스스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저녁 시간의 습관입니다. 저녁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지에 따라 밤의 콩팥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국물 음식입니다. 찌개, 국, 탕, 이 모든 음식은 따뜻해서 좋지만 염분과 수분이 함께 들어옵니다. 낮에는 이 정도를 처리할 여력이 있지만 밤에는 다릅니다. 밤에 콩팥은 처리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국물 한 그릇이 밤새 두세 번의 화장실 방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짜게 드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마시게 되고 결국 밤에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죠. 또 하나 많이 놓치는 것이 수면 전 행동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몸은 쉬고 있지만 신경은 긴장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관 이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관이 풀리지 않으면 콩팥은 계속 경계 모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만이라도 조용히 누워 몸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야간뇨 완화에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콩팥은 약으로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편안함을 만들어줘야 하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콩팥이 가장 편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약도 아니고 보충제도 아닙니다. 바로 자연이 만든 천연물질입니다. 우리 몸이 수천 년 동안 이미 받아들여온 식재료예요. 그래서 콩팥이 거부 반응 없이 편안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식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입니다. 무라고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냥 평범한 채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무는 약이 아닙니다. 특별한 보충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무는 자연이 만든 천연 식재료예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무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낯선 화학 물질을 처리해야 하는 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가 왜 콩팥에 좋을까요? 첫째, 무는 수분이 풍부하지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콩팥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해요.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오거나 강한 자극이 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무는 천천히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둘째, 무는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추위가 콩팥을 힘들게 한다고요. 무는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해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무는 염분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콩팥이 힘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무는 몸속에 과도한 염분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돕는 거예요. 그럼 무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조리 방법입니다. 같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 맑은 국입니다. 물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고 맑은 물에 넣어 푹 끓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자극 없이 조리하는 겁니다. 화학 조미료는 절대 넣지 마세요.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간은 어떻게 할까요? 새우젓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새우젓도 자연에서 온 식재료입니다. 소금보다 훨씬 부드럽고 감칠맛도 있어요. 하지만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정말 소량만, 간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물은 뜨겁지 않게 따뜻한 정도로 식혀서 드세요. 너무 뜨거운 음식도 콩팥에 자극이 됩니다.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 입에 넣었을 때 편안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무 맑은 국을 언제 드시면 좋을까요? 저녁 식사 때 한 그릇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까지는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드시면 밤에 소변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무 맑은 국은 매일 드셔도 됩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이니까요. 몸을 억지로 바꾸지 않고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 접근법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무만 먹으면 되나요? 다른 재료는 넣으면 안 되나요? 물론 다른 재료를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마늘이나 고춧가루 같은 자극적인 양념은 피하세요. 이런 양념들은 콩팥을 자극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대신 생강을 조금 넣으시면 좋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자극이 덜해요. 두부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두부는 담백하고 부드러워서 콩팥에 부담이 없어요.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무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파는 조금 넣으시되 대파보다는 쪽파가 좋습니다. 쪽파가 향이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파도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되니까 고명 정도로만 얹으시면 됩니다. 박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서너 번 가던 게 두세 번으로 줄었고 일주일쯤 지나니까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자 어떤 날은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주무실 수 있었대요. 몇 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통잠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몸 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에도 기운이 넘치고 농사일도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약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였다고 하십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무가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물론 무에는 좋은 영양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가 콩팥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더 이상 경계 모드에 있지 않아도 됐어요. 추위로부터 보호받고 적절한 수분과 온기를 공급받으니까 이제 괜찮구나 하고 안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밤에 불필요한 소변을 만들지 않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자연 치유의 힘입니다. 억지로 증상을 누르는 게 아니라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회복력을 되찾도록 돕는 거예요. 콩팥이 스스로 균형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밤에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 맑은 국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식습관을 함께 바꾸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다른 습관들이 나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를 마치세요. 그래야 잠자리에 들 때쯤 소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콩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양을 줄이는 게 좋아요. 아침과 점심은 충분히 드셔도 되지만 저녁은 평소보다 20% 정도 적게 드시는 겁니다. 특히 국물 음식은 절반만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로만 드시는 거예요. 국물에 들어있는 염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흡수됩니다. 수분과 함께 콩팥으로 몰려오는 거죠. 낮에는 땀으로 빠지고 활동으로 소모되지만 밤에는 다릅니다. 밤에 콩팥은 처리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은 국물 한 그릇이 새벽 2시, 4시에 화장실 신호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찌개, 탕, 젓국 같은 음식은 야간뇨가 있는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국물은 절반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밤에 콩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에 뜨거운 목욕입니다. 하루 종일 추웠던 몸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근육이 풀리고 피로가 가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있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자주 뜨거운 물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콩팥은 그 순간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급격한 변화를 기억합니다. 뜨거운 물 속에서는 혈관이 한꺼번에 확장됩니다.
그러다 욕실을 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혈관은 순식간에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 급격한 변화는 콩팥에게 위험 신호로 전달됩니다. 콩팥은 몸의 균형이 깨졌다고 판단하고 소변을 만들어 조절하려 합니다. 결국 몸을 풀기 위해 한 목욕이 밤새 화장실을 오가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이내의 목욕은 야간뇨가 있는 분들에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이 필요하다면 미지근한 물로 짧게,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콩팥에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또 하나 가장 많이 간과되는 것이 발의 온도입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차가워지고 가장 먼저 몸 전체에 지금 춥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발이 차가워지면 몸은 즉시 혈관을 수축시키고 중심부 장기를 보호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은 또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얇은 양말, 맨발로 자는 습관은 야간뇨가 있는 분들에겐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두꺼운 수면 양말 하나가 약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이렇게 목욕, 음식, 발, 이 세 가지만 조절해도 야간뇨는 의외로 빠르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하지만 가장 쉽게 지치는 장기입니다. 낮 동안에도 끊임없이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정리하고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콩팥이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호출을 받게 됩니다. 그 호출의 대부분은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내 몸이 망가진 건 아닐까 보다 내가 밤에 콩팥을 어떤 상태로 두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콩팥은 억지로 조절할수록 더 예민해지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 먹기 전에 무언가를 더 하기 전에 먼저 덜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콩팥을 괴롭히는 밤의 습관들입니다.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시면 약 없이도 충분히 밤에 콩팥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4페이지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을 직접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콩팥을 직접 도와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흔히 보약이나 특별한 건강식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콩팥은 인위적으로 만든 성분보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철 콩팥이 가장 편안해하는 식재료가 바로 무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는 약이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가공된 보충제도 아닙니다. 자연이 그대로 만든 천연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억지로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이니까요.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합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콩팥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밤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 있는 상태는 콩팥에게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무는 이 부담을 조용히 덜어줍니다. 또한 무는 몸을 은은하게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따뜻함이 추위로 혼란스러워진 콩팥을 차분하게 안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겨울철에 물을 먹어왔던 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몸의 원리를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물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극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콩팥은 강한 자극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매운 양념, 짠 양념, 뜨거운 온도, 이런 것들을 모두 피해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 맑은 국입니다. 무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사용하세요. 무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해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문질러 씻으시면 됩니다. 물을 0.5cm 정도 두께로 얇게 썰어주세요. 너무 두껍게 썰면 끓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얇게 썰면 무가 너무 물러져요. 적당한 두께가 중요합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썰어둔 무를 넣으세요. 물의 양은 무의 3배 정도면 적당합니다.
무가 100g이면 물은 300ml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중불에서 천천히 끓이세요. 급하게 센 불로 끓이면 무에 좋은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천천히 약한 불이나 중불로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이는 게 좋아요. 무가 투명해지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푹 끓이세요. 이때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화학 조미료입니다. 다시다, 미원 이런 조미료들은 콩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자연식품으로 치유하려는데 화학 조미료를 넣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간은 어떻게 할까요? 새우젓을 사용하세요. 새우젓도 자연에서 온 발효식품입니다. 소금보다 훨씬 부드럽고 감칠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간이 된 건가 싶을 정도로 은은하게요. 콩팥은 짠 음식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간은 정말 최소한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국이 다 끓었으면 불을 끄고 조금 식히세요. 뜨겁지 않게 따뜻한 정도로 식히는 겁니다.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 입에 넣었을 때 편안한 온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뜨거운 음식도 콩팥에 자극이 되니까요. 이렇게 만든 무 맑은 국은 하루에 한 그릇 저녁 식사 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중요해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드셔야 합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밤에 소변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8시 이전에는 식사를 마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잠자리에 들 때쯤 소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콩팥도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 맑은 국은 매일 드셔도 됩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이니까요. 오히려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 정도 드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기에 다른 재료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강을 조금 넣으시면 좋습니다. 생강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재료예요. 생강 한쪽을 얇게 썰어서 무와 함께 끓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맵고 자극적이니까 정말 조금만 넣으세요. 다시마를 한 조각 넣으셔도 좋습니다. 다시마는 국물에 깊은 맛을 더해주고 미네랄도 풍부해요.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다시마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건져내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국물이 텁텁해지니까요. 두부를 넣으셔도 됩니다. 두부는 담백하고 부드러워서 콩팥에 부담이 없어요. 작은 모 두부 반 모 정도를 깍둑 썰기해서 넣으시면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부를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어디까지나 무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파는 어떨까요? 파를 넣으면 향이 좋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대파보다는 쪽파를 사용하세요. 쪽파가 향이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파도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되니까 고명으로 조금만 얹으시면 됩니다.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재료들도 있습니다. 마늘, 고춧가루, 후춧가루 이런 자극적인 양념들은 피하세요. 이런 양념들은 콩팥을 자극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된장이나 고추장도 가능하면 넣지 마세요. 이런 장류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야간뇨를 개선하려면 염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장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무 맑은 국을 만들 때는 정말 단순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무, 물, 새우젓 조금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해요. 더 많은 재료를 넣는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할수록 콩팥은 편안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을 고를 때도 신경 쓰셔야 해요. 가능하면 유기농 물을 선택하세요.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무가 좋습니다. 콩팥은 화학 물질에 민감하니까요. 물을 고를 때는 단단하고 묵직한 것을 선택하세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물렁하지 않고 단단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매끄럽고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세요. 무 끝부분이 시들거나 갈라져 있으면 신선하지 않은 거니까 피하시고요.
무의 크기는 중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큰 무는 속이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 너무 작은 무는 맛이 덜합니다. 손바닥 2개 정도 크기의 무가 딱 적당해요. 무를 사오시면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하루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사용하세요. 냉장고에 바로 넣으면 무가 수분을 잃어버려요. 실온에서 하루 정도 두면 무가 숨을 쉬면서 더 맛있어집니다. 그리고 무를 씻을 때는 정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흙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가며 씻으세요. 특히 껍질 부분에 흙이 많이 끼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물을 썰 때는 칼도 중요합니다. 녹슨 칼이나 더러운 칼을 사용하면 안 돼요. 깨끗한 칼로 썰어야 무의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물을 썬 다음에는 바로 조리하세요. 오래 놔두면 무가 산화되면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끓일 때 사용하는 물도 신경 쓰세요. 수돗물보다는 정수된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수돗물에는 염소가 들어 있을 수 있거든요. 콩팥 건강을 위해서라면 물의 질도 중요합니다. 냄비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스테인리스 냄비나 유리 냄비를 사용하세요. 알루미늄 냄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루미늄이 음식에 녹아들 수 있거든요. 범랑 냄비도 좋은 선택입니다. 국을 끓일 때는 뚜껑을 살짝 열어두세요. 완전히 닫으면 국물이 넘칠 수 있고 완전히 열면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요. 뚜껑을 살짝 열어서 김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끓이는 동안 가끔씩 저어주세요.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요. 하지만 너무 자주 저으면 무가 부서지니까 5분에 한 번씩 정도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국이 다 끓었으면 맛을 봐야겠죠?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세요. 무의 단맛이 우러나와서 은은하게 달콤하면 잘 된 겁니다. 만약 맛이 심심하다고 해서 소금을 더 넣지 마세요.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심심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국을 식힐 때는 상온에서 자연스럽게 식히세요. 급하게 차가운 물에 담가서 식히면 안 돼요. 온도 변화가 급격하면 무의 조직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식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 식힌 국은 유리 용기에 담아 보관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가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2일 정도는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그때그때 만들어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은 국을 데울 때도 주의하세요. 전자레인지보다는 냄비에서 천천히 데우는 게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고르지 않게 데우거든요. 냄비에 붓고 약한 불로 천천히 데우세요. 이렇게 무 맑은 국 하나를 만드는데도 신경 쓸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다 콩팥을 위한 거예요. 조금 번거로워도 정성껏 만들면 그 정성이 여러분의 콩팥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박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습니다. 그냥 무 국물인데 이게 뭐가 특별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만들기도 쉽고 맛도 나쁘지 않았답니다. 첫날 밤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2~3번 화장실에 다녀오셨습니다. 역시 안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부인께서 하루 이틀 한다고 바로 되겠어요? 일주일만 해봐요 하고 격려해 주셨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조금 달라진 걸 느끼셨대요. 화장실에 가긴 갔는데 소변량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잠드는 게 조금 쉬워졌어요. 전에는 한 번 깨면 한참을 뒤척였는데 그날은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었대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새벽 4시쯤 한 번 가는 정도였답니다. 예전에는 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한 번만 가면 되니까 훨씬 편하셨대요. 2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실 수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통잠이었답니다. 이게 정말 잠을 자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 다시 느끼셨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거의 매일 밤 통잠을 주무시게 됐어요.
가끔 한 번 깨는 날도 있지만 그것도 새벽 5시쯤이니까 거의 아침이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하셨대요. 몸 상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 기운이 넘치고 농사일도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되셨어요. 무릎도 덜 아프고 허리도 덜 아프셨답니다. 밤에 제대로 자니까 온몸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진 거죠. 더 놀라운 건 약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소변 줄이는 약을 조금씩 줄였어요. 그래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는 늘어나지 않았답니다. 결국 3개월쯤 지나서는 그 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약으로는 못했던 걸 무 국물로 해냈다고 박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물론 무만으로 된 건 아니에요. 저녁 식사 습관도 바꾸셨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신경 쓰셨고 잠들기 전 목욕 시간도 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무 맑은 국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무가 콩팥에게 이제 괜찮아, 편안히 쉬어도 돼 하는 신호를 보낸 거죠. 그래서 콩팥이 밤에 불필요한 소변을 만들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 1개만 사오시면 됩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어요. 무, 물, 새우젓 조금,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30분만 시간을 내서 천천히 끓여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한 일주일은 계속해 보세요.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무 국만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습관들도 함께 바꿔나가세요. 저녁 식사 시간, 국물 섭취량, 목욕 시간, 발 온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조절해 가면서 무국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뇨가 있는 분들 중에는 유독 밤에 입이 마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직전 물을 한 컵씩 드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 역시 콩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 느끼는 갈증은 실제 수분 부족이 아니라 염분 과다나 혈액 농도 변화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콩팥은 그 물을 처리하느라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밤에 물을 몰아서 마시기보다는 낮 동안 조금씩 나눠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에 1컵, 오전에 1컵, 점심 후에 1컵, 오후에 1컵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무 맑은 국이 이 부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무 국물은 순수한 물보다 몸의 흡수가 부드럽고 혈액 농도를 급격하게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괜히 목이 마르는 느낌이 줄어드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저녁 이후의 과일 섭취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밤에도 부담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과 수분, 그리고 칼륨은 밤에 콩팥에게는 의외로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배, 귤 같은 과일을 밤늦게 드시면 잠든 후 이뇨 반응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의 당분은 혈당을 올리고 이는 갈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되고 결국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간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과일은 가급적이면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고 저녁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드실 거라면 저녁 6시 이전에 드세요. 그래야 잠자리에 들 때쯤 몸에서 처리가 다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야간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드러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해결 역시 아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을 조금 바꾸고 자극을 조금 줄이고 몸이 편안해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은 충분히 회복할 여지를 보여줍니다. 무 맑은 국은 그 시작점으로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비싸지 않고 어렵지 않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
위장이나 간이 약한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권할 수 있습니다. 무 맑은 국이 야간뇨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에는 몸을 흥분시키는 성분이 없습니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지도 않고 신경을 자극하지도 않고 이뇨작용을 억지로 끌어올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드신 분들 중에는 갑자기 확 좋아졌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에서 온 음식의 특징입니다. 티나지 않게 몸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환경을 바꿔놓는 방식입니다. 약처럼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는 없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없고 오래 지속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몸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 자연에 가까운 방향으로 조금만 옮겨가도 밤의 콩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연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과는 정말 훌륭한 자연식품입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고 누구나 알고 있는 건강식품이죠. 하지만 사과를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저녁 늦게 사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자기 전에 사과 한두 개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밤에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당도 많아요. 이 과당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올립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수분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마시게 되고 결국 밤에 소변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또 사과는 이뇨작용을 하는 과일입니다. 소변을 만들어내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낮에 드시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지만 밤에 드시면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조합의 문제예요. 사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시간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이나 낮에 드시면 좋지만 저녁 늦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예는 사과뿐만이 아닙니다. 수박,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저녁 늦게 드시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자연식품이라도 몸의 원리를 거슬러선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커피와 녹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녹차를 드십니다. 녹차에 좋은 성분이 많다는 걸 아시니까요. 그런데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커피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상당량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녹차를 드시면 밤에 소변이 늘어날 수 있어요. 나는 커피를 안 마시는데도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저녁에 녹차를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언제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활동을 해야 하니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저녁에는 다릅니다. 저녁 이후에는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해요. 콩팥도 쉬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자극적이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무 맑은 국 같은 음식이 이상적이에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가능하면 물도 조금씩만 드세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을 축이는 정도로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소변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저녁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산책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다리에 모여 있던 혈액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콩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변도 보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방광을 비워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불을 환하게 켜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안 보이니까 불을 켜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밤에 밝은 불빛을 보면 우리 뇌는 이제 아침이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갈 때는 가능하면 약한 조명을 사용하세요. 발밑만 보일 정도의 희미한 불빛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장실을 다녀와서도 쉽게 다시 잠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어떻게 콩팥에 부담을 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연 음식도 조합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 저녁 이후의 생활 습관이 밤의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콩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고 질문하십니다. 사실 콩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분명히 보냅니다. 그 신호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이 바로 소변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실 때 소변색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그냥 보고 지나치시죠. 하지만 소변색은 콩팥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색은 맑은 노란색입니다. 레모네이드 같은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색이 나온다면 콩팥이 편안하게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분도 적당하고 노폐물도 잘 배출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소변이 너무 진한 노란색이거나 갈색에 가깝다면 이건 콩팥이 지금 힘들어 수분이 부족해 하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해요. 하지만 밤에 한꺼번에 마시지 마시고 낮 동안 조금씩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반대로 소변이 거의 물처럼 투명하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했어 콩팥이 처리하느라 힘들어하는 신호입니다. 특히 저녁에 이런 소변이 나온다면 그날 저녁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저녁 소변색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만약 저녁 소변이 너무 맑다면 그날 밤에는 화장실을 자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날은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소변색뿐만 아니라 소변의 양과 횟수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 소변을 봅니다. 이 중에서 밤에는 0번에서 1번 정도가 정상이에요. 만약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면 이건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1번이었는데 어느새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고 이렇게 늘어난다면 콩팥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을 아예 안 마시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을 안 마시면 콩팥은 더 힘들어집니다. 콩팥은 수분이 있어야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물을 언제 얼마나 마시느냐입니다. 낮에는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콩팥에는 훨씬 편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발의 부기입니다. 저녁이 되면 발이 붓는 분들 계시죠? 신발이 꽉 끼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발을 누르면 푹 들어가는 느낌. 이것도 콩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몸에 수분이 쌓입니다. 특히 중력 때문에 발에 가장 많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저녁에 발이 붓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갑니다. 낮 동안 발에 쌓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서 몸 전체로 퍼지고 그걸 처리하려고 콩팥이 밤새 일하는 거예요. 발부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 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고 쉬는 게 좋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쿠션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이렇게 있어도 발의 수분이 순환되면서 부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발목에서 종아리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서 부기가 빠집니다. 콩팥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는 피로감입니다.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늘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자꾸 졸립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콩팥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야간료로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이런 피로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잠을 자는 동안 콩팥도 쉬어야 하는데 밤새 일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콩팥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 피로가 온몸의 피로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피로감을 해소하려면 콩팥이 밤에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무 맑은 국을 드시고 저녁 식습관을 조절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이 다 콩팥의 휴식을 돕는 방법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힘들어지면 혈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야간뇨가 심한 분들 중에는 혈압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시나요? 이런 증상들도 콩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이 혈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럴 때는 더욱 조심스럽게 일어나셔야 합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벽이나 가구를 잡고 안전하게 화장실까지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콩팥이 보내는 신호 중에 입맛에 변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짠 음식이 당기거나 반대로 음식 맛이 싱겁게 느껴진다면 콩팥이 염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야간뇨가 있는 분들 중에는 낮에 짠 음식을 많이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소변으로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몸이 본능적으로 염분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짠 음식을 먹으면 또 밤에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마시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짠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심심하게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염분 섭취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밤의 갈증도 줄어들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콩팥이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소변색, 소변 횟수, 발부기, 피로감, 어지러움, 입맛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콩팥의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그냥 넘기면 콩팥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대응하면 콩팥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콩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은 장기입니다. 제대로 된 환경만 만들어주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이런 신호들을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무 맑은 국을 드시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소변색이 맑아지고 발부기가 줄어들고 피로감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본인의 몸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오늘은 국물을 좀 많이 먹었으니까 밤에 조심해야겠다. 오늘 발이 좀 부은 것 같으니까 다리를 올려놓고 쉬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조절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본인의 몸 신호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소변색은 어떤지, 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을 가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콩팥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맞춰서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콩팥이 힘들어하는 신호를 보내면 저녁 식습관을 조절하고 콩팥이 편안해하는 신호를 보내면 그 습관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약 없이도 충분히 야간뇨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콩팥을 실제로 괴롭히는 겨울철 습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갈까 하고 의아해 하십니다. 사실 문제는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겨울철 뜨거운 국물 과다 섭취입니다. 추운 겨울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 얼마나 좋습니까? 몸도 녹고 속도 편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아침에 국, 점심에 찌개, 저녁에 탕, 이렇게 하루 3끼를 국물로 채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콩팥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국물에는 수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염분, 지방, 단백질 찌꺼기 등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특히 염분이 문제예요. 국물 한 그릇에 들어있는 염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염분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에 3번씩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그 많은 염분을 처리하느라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저녁 국물이 문제입니다. 낮에 먹은 국물은 활동하면서 땀으로도 빠지고 낮 동안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저녁에 먹은 국물은 다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갑자기 많은 수분과 염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은 이걸 언제 다 처리하지? 하고 당황합니다. 나처럼 빠르게 처리할 수 없는 상태니까요. 결국 밤새 조금씩 처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화장실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국물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도 이 부분을 바꾸셨습니다. 원래는 저녁마다 뜨끈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한 그릇씩 드셨대요. 하지만 무 맑은 국으로 바꾸면서 국물의 양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로만 드신 거죠. 처음에는 허전했답니다. 이렇게 먹으면 배가 안 찰 것 같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되셨고 오히려 속이 더 편하다는 걸 느끼셨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겨울철 과도한 난방입니다. 추우니까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덥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실내 온도가 25도, 26도를 넘어가면 우리 몸은 열을 식히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땀이 나고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 몸이 탈수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버싹바싹 마르고 입술이 터지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또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적정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좀 춥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불을 두껍게 덮으면 충분히 따뜻합니다. 이렇게 방 온도를 조금 낮추고 이불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숙면에도 좋고 콩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전기장판이나 온열 매트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겨울밤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자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전기장판을 너무 뜨겁게 해놓고 자면 몸은 밤새 열을 빼내려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고 새벽쯤 되면 몸이 탈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깨거나 콩팥이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키려고 소변을 만들어내서 깨게 되는 거예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신다면 잠들기 30분 전에 켜서 이불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잠들 때는 끄시거나 아주 낮은 온도로 설정하세요. 또는 타이머를 맞춰서 1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꺼지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자는 겁니다. 추우니까 수면 바지에 내복까지 입고 두꺼운 잠옷을 입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옷을 너무 두껍게 입으면 몸이 답답해하고 땀이 나기 쉽습니다. 땀이 나면 옷이 축축해지고 그 상태로 자면 오히려 더 춥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깨서 옷을 갈아입거나 추워서 깨는 경우가 생깁니다. 잠옷은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로 너무 두껍지 않은 걸 입으시는 게 좋아요. 5번째 습관은 저녁 운동입니다. 건강을 위해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근 후에 헬스장 가거나 저녁 식사 후에 빠르게 걷기를 하시죠. 운동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강도가 중요해요. 너무 늦은 시간에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면 몸이 흥분 상태가 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땀이 나고 이 상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콩팥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운동은 가능하면 저녁 7시 이전에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가 적당합니다.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셨다면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시되 잠들기 2시간 전까지는 마무리하세요. 6번째 습관은 저녁 늦은 시간에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이게 콩팥과 무슨 관계가 있나 싶으시죠? 사실 큰 관계가 있습니다.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면 몸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얕은 잠을 자게 되고 작은 신호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콩팥이 보내는 소변 신호에도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7번째 습관은 과일 야식입니다. 밤늦게 배가 고프면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하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일은 시간을 가려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 당분이 높은 과일은 저녁 늦게 드시면 안 됩니다. 수박, 참외, 딸기, 포도 이런 과일들은 수분과 당분이 많아서 밤에 소변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시다면 차라리 견과류 몇 알이나 따뜻한 우유 반 컵 정도가 낫습니다. 8번째 습관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양치질입니다. 양치질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양치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문제예요. 양치질하고 나면 입이 개운해지고 습관적으로 물을 한 컵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물 한 컵이 새벽에 화장실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양치질은 잠들기 30분 전에 미리 하시고 그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9번째 습관은 저녁 술입니다. 잠이 안 올 때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잘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수면이 아니에요.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술은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면 새벽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증도 심하게 느끼고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또 소변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10번째 습관은 저녁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는 안 마시는데 녹차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녁 5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는 모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콩팥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들이 오히려 콩팥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간뇨를 해결하려면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셨어요. 첫 주에는 저녁 국물을 줄이고 둘째 주에는 방 온도를 조절하고
셋째 주에는 전기장판 사용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불편했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셨대요. 하지만 하나씩 바꿀 때마다 밤에 조금씩 더 편안해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게 동기가 되어서 계속 노력하실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나니까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셨어요. 이제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몸이 움직인다고 하십니다. 저녁에 국물을 적게 먹는 것도, 방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10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그렇게 10주가 지나면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가 콩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하필 무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 말고 다른 채소는 안 되나요? 하고 질문하십니다. 배추는 어떻고, 양배추는 어떻고, 브로콜리는 어떠냐고요? 물론 다른 채소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야간요에는 무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는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올리온 중 속을 따뜻하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추위가 콩팥을 힘들게 만든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는 바로 이 추위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표면적인 열이 아니라 몸 깊숙한 곳에서부터 은은하게 따뜻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를 드시면 손발이 차가운 분들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둘째,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합니다. 디아스타제라는 효소인데 이게 탄수화물 분해를 도와줍니다. 저녁에 밥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 많으시죠? 이런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콩팥도 불편합니다. 장이 불편하면 콩팥도 불편해집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무는 이 소화를 부드럽게 도와줘서 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영향이 콩팥에도 긍정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셋째, 무는 수분을 천천히 공급합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콩팥이 급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무의 수분은 다릅니다. 무의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콩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수분이라도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콩팥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격하게 들어온 수분은 콩팥을 놀라게 하지만 무처럼 천천히 들어온 수분은 콩팥을 안정시킵니다. 넷째, 무에는 칼륨이 적당량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즉 염분의 배출을 돕습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나트륨이 몸에 쌓이는데 무의 칼륨이 이를 자연스럽게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칼륨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바나나나 토마토처럼 칼륨 함량이 아주 높은 식품들은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무는 칼륨 함량이 적당해서 안전합니다. 다섯째, 무는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마늘이나 양파처럼 강한 향이 있는 채소들은 위장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전체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무는 담백하고 순해서 어떤 체질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여섯째, 무는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지만 특히 겨울 무가 최고입니다. 겨울에 자란 무는 단맛이 강하고 수분이 풍부하고 영양소도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야간요에 무가 더욱 효과적인 거예요. 일곱째, 무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비싸면 오래 먹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는 누구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여덟째, 무는 조리가 간단합니다. 복잡한 요리 과정이 필요 없어요. 씻어서 썰고 물에 넣고 끓이면 끝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실패할 염려가 없습니다. 아홉째, 무는 다른 음식과 궁합이 좋습니다. 무 맑은 국에 생강을 넣어도 좋고 다시마를 넣어도 좋고 두부를 넣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응용이 가능해서 질리지 않고 오래 드실 수 있어요.
열째, 무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먹어온 음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유전자에는 이미 물을 받아들이는 정보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몸이 거부 반응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겨울철 야간요에는 무가 가장 적합합니다. 다른 채소들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이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건 무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무 100g에서 1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큰 무의 경우 손바닥 2개 정도 크기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는 가능하면 껍질째 사용하세요. 무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껍질을 사용할 때는 정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가며 여러 번 씻으세요. 혹시 무가 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무의 윗부분은 매운맛이 강해요. 이런 분들은 무의 아랫부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랫부분은 단맛이 강하고 매운맛이 적습니다. 또 물을 오래 끓이면 매운맛이 사라집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 푹 끓이면 무가 부드러워지면서 단맛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맵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야간요에는 무즙보다 무 맑은 국이 더 좋습니다. 무즙은 농축되어 있어서 자극이 강할 수 있고 차갑게 해서 마시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따뜻한 무국이 훨씬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생무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저녁에는 익힌 무가 더 좋습니다. 생무는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익힌 무는 이미 부드러워져 있어서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저녁에는 몸을 편안하게 해야 하니까 익힌 무를 드세요. 물을 고를 때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좋은 물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까? 첫째, 물을 들어봤을 때 묵직한 게 좋습니다. 같은 크기라도 무거운 무가 수분이 많고 신선한 겁니다. 둘째, 무의 표면이 매끄러운 게 좋습니다. 껍질에 흠집이나 갈라진 부분이 있으면 피하세요. 셋째, 무의 색이 선명한 흰색인 게 좋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무는 오래된 거예요. 넷째, 무의 잎이 달린 부분을 보세요. 여기가 시들어 있으면 오래된 무입니다. 신선한 무는 이 부분이 단단하고 촉촉합니다. 다섯째, 무를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단단한 게 좋습니다. 물렁한 무는 속이 비어 있을 수 있어요. 물을 사오셨으면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하루 정도는 실온에 두세요. 이렇게 하면 무가 숨을 쉬면서 더 맛있어집니다. 그 다음 날부터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물을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싸서 넣으세요. 신문지가 수분을 적당히 흡수해서 무가 너무 마르지도 너무 축축하지도 않게 유지해 줍니다. 비닐봉지에 바로 넣으면 수분이 차서 무가 빨리 상합니다. 물을 씻을 때는 베이킹소다를 조금 푼 물에 담가두면 좋습니다.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흙이나 농약 성분이 깨끗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식초 탄 물에 한 번 더 헹구면 완벽합니다. 물을 썰 때는 너무 얇게 썰지 마세요. 0.5cm 정도 두께가 적당합니다. 너무 얇으면 끓이는 동안 무가 다 풀어져 버려요. 적당한 두께로 썰어야 무의 식감도 남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물을 끓일 때는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찬물에 물을 넣고 서서히 끓이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에 물을 넣으면 겉만 익고 속은 덜 익을 수 있습니다. 찬물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무가 고루 익습니다. 끓이는 시간은 최소 30분입니다. 처음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추고 뚜껑을 살짝 열어둔 채로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이세요. 무가 투명해지고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쉽게 들어가면 다 된 겁니다. 불을 끄고 나서도 바로 국물을 따라내지 마세요.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무의 맛이 국물에 더 깊이 배어듭니다. 그리고 조금 식힌 다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콩팥에 자극이 되니까요. 남은 국은 냉장 보관하시되 2일 이내에 드세요. 그 이상 두면 맛이 변하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가능하면 매일 새로 끓여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30분이면 만들 수 있으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제 무 맑은 국 만드는 게 일상이 되셨답니다. 매일 저녁 5시쯤 되면 자동으로 물을 꺼내서 씻고 끓이신대요. 부인께서도 함께 드시는데 두 분 다 뼘이 편안해지셨다고 하십니다. 특히 박 할아버지는 무 맑은 국을 드시면서 소변색이 맑아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진한 노란색이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맑은 노란색으로 바뀌었대요. 이게 콩팥이 편안해졌다는 증거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무 맑은 국 외에 콩팥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자연스러운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 맑은 국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발 온도 관리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발이 차가우면 우리 몸은 즉시 위험 신호를 받습니다.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이 몸의 중심으로 몰리고 콩팥은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부터는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되 너무 조이는 양말은 피하세요. 발목을 꽉 조이는 양말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헐렁한 면 양말이나 수면 양말이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족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야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발을 15분 정도 담그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가 딱 좋아요. 족욕을 할 때 소금을 한 줌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천일염이 좋은데 이게 발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족욕이 끝나면 발을 잘 닦으시고 보습 크림을 바르신 다음 양말을 신으세요. 이렇게 하면 발이 밤새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복부 온찜질입니다. 콩팥은 허리 뒤쪽에 있지만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콩팥에도 영향이 갑니다. 배가 따뜻하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콩팥도 편안해지거든요.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따뜻한 수건을 배 위에 올려 놓으세요.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셨다가 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10분 정도 올려놓고 있으면 배가 따뜻해지면서 온몸이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가벼운 복식 호흡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배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콩팥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콩팥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벼운 허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아요. 너무 격렬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천천히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는 동작을 10번씩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서서 허리를 천천히 앞뒤로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10번 해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허리 근육이 풀리면서 콩팥 주변이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는 호흡 조절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 전체가 긴장하고 콩팥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편한 자세를 취하시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5초 정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다음 입으로 천천히 7초 정도 내쉬세요. 이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몸과 마음이 진정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콩팥도 이 신호를 받고 긴장을 풀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이 호흡법을 하시면 깊은 잠을 자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이 무슨 콩팥과 관계가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 큰 관계가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 콩팥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잡념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5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편안해집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평온함이 밤의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 조절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가능하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를 마치세요. 늦어도 8시 이전에는 끝내야 합니다. 저녁을 늦게 드시면 잠들 때까지 소화가 안 됩니다. 그 상태로 누우면 위장도 불편하고 콩팥도 불편합니다. 최소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저녁을 일찍 드시고 나서 배가 고프시다면 따뜻한 물을 조금 드세요. 아니면 따뜻한 우유를 반 컵 정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유도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소변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일곱 번째는 잠자리 환경입니다. 침실이 너무 밝으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완전히 깜깜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커튼을 두껍게 쳐서 외부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전자기기의 LED 불빛도 모두 가리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온도를 유지하시되 이불은 두껍게 덮으세요. 몸은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이게 숙면의 비결입니다. 침실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답답합니다.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해요. 가습기를 사용하시되 너무 세게 틀지 마세요. 그리고 가습기 물은 매일 갈아주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자느냐도 야간뇨에 영향을 미칩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좋지 않아요. 배를 압박해서 콩팥에도 부담을 줍니다. 바로 누워 자거나 옆으로 누워 자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오른쪽으로 누우세요.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고 콩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자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와 골반이 편안해지고 콩팥 주변의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홉 번째는 아침 습관입니다. 야간뇨를 해결하려면 아침 습관도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컵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 동안 농축된 혈액이 희석되고 콩팥이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밤 동안 쉬었던 몸이 자연스럽게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아침 식사도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을 과식하게 되고 그 영향이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아침은 간단하게라도 꼭 드세요. 따뜻한 죽 한 그릇,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열 번째는 낮 시간 활동입니다. 낮에 충분히 활동하셔야 밤에 잘 주무실 수 있어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햇빛도 쐬고 걸으세요.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낮에 활동을 하면 근육을 쓰게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콩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1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야간뇨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 전체가 긴장하고 콩팥도 긴장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 다룰 수는 있어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어떤 분은 음악을 듣고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분은 정원 가꾸기를 하십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12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나아질 수 없어요.
나는 좋아질 수 있다. 내 몸은 회복력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마음가짐이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콩팥도 이 영향을 받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변화가 생길 때마다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셨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13번째는 꾸준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 맑은 국도, 발 온찜질도, 호흡 조절도 한두 번 한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는 꾸준히 해야 몸이 변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 했는데 별 효과가 없네 하고 그만두지 마세요.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됩니다. 박 할아버지는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중간에 며칠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대요. 하지만 부인께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조금만 더 해보자 하고 격려해 주셔서 계속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거의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에도 기운이 넘치고 농사일도 예전처럼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약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자연으로 경험하신 거죠. 이제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함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실천하셔도 효과가 없다면 아마도 이 부분들을 놓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과일과 무의 잘못된 조합입니다. 앞에서 사과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도 좋고 과일도 좋으니까 같이 먹으면 더 좋겠다 하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무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으셔서 따라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야간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는 이뇨 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도 수분이 많습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수분과 이뇨 작용이 동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게다가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어서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 콩팥은 갑자기 많은 양의 수분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콩팥에는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무와 과일을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는 무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따로따로 드세요. 두 번째 함정은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 때문에 무리하게 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 2리터, 3리터씩 억지로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콩팥에는 오히려 부담입니다. 물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만큼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몸이 원하는 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한 컵씩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입을 축이는 정도로 한 모금씩 마시는 게 콩팥에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소금을 완전히 끊는 겁니다. 염분이 나쁘다고 해서 아예 소금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식에 간을 전혀 하지 않거나 무염 식단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적당량의 염분이 필요합니다. 염분이 너무 부족해도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콩팥은 염분 조절을 담당하는 장기인데 염분이 너무 없으면 콩팥이 오히려 혼란스러워합니다.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겁니다.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예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에서 6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음식의 간을 아주 싱겁게 하는 수준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보충제에 대한 과신입니다.
무 맑은 국을 드시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건강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 칼슘 이것저것 한꺼번에 드시는 거예요. 하지만 보충제도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드시면 콩팥의 부담이 커집니다. 자연식품으로 치유하려는데 화학적으로 만든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보충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한약에 대한 맹신입니다. 한약도 자연에서 온 것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약도 약입니다. 그리고 일부 한약 재료는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한약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하시고 본인의 상태에 맞는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인터넷에서 본 한약 처방을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함정은 급격한 체중 감량입니다. 건강을 위해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달에 10kg씩 빼시겠다고 단식을 하거나 극단적인 식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량은 콩팥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몸에서 급격하게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콩팥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체중 감량을 하시더라도 천천히 한 달에 1kg에서 2kg 정도씩 건강하게 빼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함정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을 키우려고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거나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콩팥이 처리하기에 가장 부담스러운 영양소입니다. 특히 저녁에 고기를 많이 드시면 밤 동안 콩팥이 쉬지 못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밤새 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가능하면 단백질을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함정은 커피 대신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커피가 나쁘다는 말을 듣고 커피를 끊으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대신 에너지 음료를 드시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타우린, 설탕, 각종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커피를 끊으셨다면 차나 물로 대체하세요. 에너지 음료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홉 번째 함정은 진통제 남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픕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콩팥에 독성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드시고 가능하면 진통제 대신 찜질이나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열 번째 함정은 탄산음료입니다. 사이다나 콜라 같은 탄산음료는 당분이 많고 인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은 콩팥에 부담을 주는 성분입니다. 특히 저녁에 탄산음료를 드시면 밤에 소변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갈증이 나시면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오히려 탄산음료가 너무 달고 자극적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11번째 함정은 찬 음식입니다. 여름에 시원한 음식이 당기시죠? 냉면, 아이스크림, 빙수 이런 것들요. 하지만 찬 음식은 콩팥을 자극합니다. 특히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찬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음식은 가능하면 따뜻하게 드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식은 상온에 잠시 두었다가 드시고 물도 차갑게 마시지 말고 미지근하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 콩팥의 자극이 줄어듭니다. 12번째 함정은 흡연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특히 콩팥에는 정말 나쁩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콩팥 기능이 나빠집니다. 야간뇨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두 개비만 피운다고 해도 콩팥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13번째 함정은 과도한 운동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하게 하시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운동은 본인의 체력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하지 마시고 땀이 조금 날 정도로만 하세요.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요가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리하게 운동하면 콩팥에도 부담이 됩니다. 14번째 함정은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잊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콩팥에는 큰 부담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다른 방법으로 풀으세요.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술보다 훨씬 건강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15번째 함정은 수면제 의존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진짜 수면이 아니라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면제를 오래 드시면 내성이 생기고 용량을 늘려야 하고 결국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콩팥에도 부담이 되고요. 수면제 대신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박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이런 함정들에 빠져 계셨습니다. 무국을 드시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보충제를 드셨고 커피 대신 에너지 음료를 드셨고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디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끊어가면서 진짜 자연스러운 방법만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약도 끊고 보충제도 끊고 오직 무 맑은 국과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함정들을 조심하세요. 좋은 의도로 하시는 일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자연스러운 방법, 몸이 원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콩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약으로 억지로 막을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문제입니다. 콩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변색으로, 소변 횟수로, 몸의 여러 증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넘기면 콩팥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대응하면 콩팥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1주차에는 무 맑은 국부터 시작하세요. 무 하나를 사서 깨끗이 씻고 얇게 썰어서 물에 넣고 30분 정도 끓이세요. 새우젓으로 아주 조금만 간을 하고 저녁 식사 때 한 그릇 드세요. 단, 잠들기 2시간 전까지는 드셔야 합니다. 2주차에는 저녁 국물 섭취를 줄이세요. 찌개나 국을 드시더라도 국물은 절반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7시 이전에는 마치도록 하세요. 3주차에는 발 온도 관리를 시작하세요. 저녁부터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고 잠들기 전에 족욕을 해보세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됩니다. 족욕 후에는 수분을 잘 닦고 보습 크림을 바르세요. 4주차에는 실내 온도를 조절하세요. 방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고 대신 이불을 두껍게 덮으세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신다면 잠들 때는 끄거나 아주 낮은 온도로 설정하세요. 5주차에는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조절하세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가능한 한 젖게 드시고 목이 마르시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 드세요. 낮 동안에는 충분히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6주차에는 과일과 카페인 섭취 시간을 조절하세요. 과일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만 드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커피나 녹차도 오후 5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7주차에는 저녁 운동 시간을 조절하세요. 운동은 저녁 7시 이전에 마치시고 너무 격렬하지 않게 하세요.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되 잠들기 2시간 전까지는 마무리하세요. 8주차에는 잠자리 환경을 정비하세요.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수면 자세도 신경 쓰시고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세요. 9주차에는 저녁 목욕 시간을 조절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목욕을 마치시고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하세요. 목욕 후 몸을 완전히 말리고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10주차에는 호흡과 명상을 추가하세요. 잠들기 전 10분 정도 깊은 호흡을 하시고 조용히 명상하세요. TV나 스마트폰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끄시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이렇게 10주 동안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실천하시면 10주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밤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천천히 변화해야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느끼시면 본인을 격려하세요. 오늘은 화장실을 한 번 덜 갔네. 오늘은 아침에 조금 더 개운하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혹시 도중에 실수하셨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어느 날 저녁에 국물을 많이 드셨거나 늦게까지 TV를 보셨다고 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혼자 하시기보다는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세요.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부인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몸 상태를 기록하세요. 간단한 메모장에 매일 밤 화장실 간 횟수, 소변색, 아침에 느낀 몸 상태를 적어보세요. 일주일, 한 달 후에 처음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2달, 3달을 열심히 실천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혹시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당뇨병이나 전립선 비대증 같은 질환이 있으면 생활 습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박 할아버지처럼 약 없이도 밤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밤이 낮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전체적인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콩팥이 원하는 건 약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따뜻한 환경, 자극 없는 환경, 편안한 환경입니다. 인위적으로 눌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도와줘야 할 문제입니다. 박 할아버지가 잠을 되찾은 이유도 약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무 맑은 국이라는 자연식품, 따뜻한 환경, 규칙적인 생활,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콩팥을 편안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밤의 평화를 되찾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오래 고생하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환경만 만들어주면 콩팥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억지로 막는 약이 아니라 몸에 부담 없는 자연 식습관입니다. 차가운 환경이 아니라 따뜻한 환경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10주, 3개월, 길게는 6개월을 내다보시고 천천히 실천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본인의 속도대로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오늘 밤 약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자연 습관을 댓글로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무 맑은 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저녁 국물을 줄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발을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선언하시는 순간 그게 여러분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한 걸음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자신의 콩팥과 숙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자연건강TV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시니어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 편안한 잠자리를 자연건강TV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